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저는 현재 보잉 787을 타고 있는 기장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비행이나 조종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모습과는 많이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영화라는 특성상 재미라는 요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허구를 가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실제 운항하는 모습과 꽤나 닮아 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해피 플라이트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장 승격 심사를 앞에 둔 스즈키 부기장 역의 다나베 세이치와 초보 승무원 아야세 하루카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호놀룰루로 가는 보잉 747-400 비행기가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되는 비행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를 비롯해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첫 씬 한번 보시죠. 호놀룰루의天気どうですか?お待たせしました。はい。じゃあ基本的に雲に捕まることはない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스즈키 부기장이 운항 관리사로부터 목적지 날씨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사실 비행기에 피토라고 하는 속도 센서 하나가 고장이 났고, 이는 운항 중에 구름이 꽤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エアコンいいですか? 이전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민항기의 에어컨은 덥다고 켜거나 춥다고 끄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저렇게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찬 공기 혹은 더운 공기를 기내로 넣어줍니다. 비행기 꼬리 부분에는 작은 제트 엔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APU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단지 전기와 압축 공기만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찬 공기를 공급하게 되죠. 또 하나는 최근 공항들이 소음 규제로 인해서 이 APU의 작동에 대해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APU 대신 외부에 에어컨 장비를 비행기에 꽂아서 찬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죠. で、どうするか決まったのか?はい。巡航中は高い雲もないですし、ホノルルの天候も終日良好です。なので雲に入ることはまずありません。あ、それとピトーのヒーターですが、一つだけなら修理持ち越しが可能なので、このまま出発できます。よし、いいだろう。 자, 차에 어떤 부분이 고장났을 때 운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장이 났으면 고치고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수리 기간은 긴 대신 운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정시 운항을 깰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비행기에는 MEL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고장났을 때 가도 되느냐, 가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스즈키 부기장과 옆에 심사관도 그 문서를 토대로 제한을 두고 운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手ぐらい振ってやろうや。東京デリバリーオール日本19980。やった今日最初のオンタイムか。ドア閉めてさっさと行って戻ってくんなよ。 이거는 거의 매비행 보는 건데요, 터미널에 있는 운송 직원은 해당 편이 출발을 마쳐야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은 밝게 웃는 모습이지만 얼른 좀 가라, 나 빨리 퇴근하게 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헤딩 337 runways clear take off. 337 runways clear. 하네다와 같이 큰 공항은 활주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활주로에 정확히 진입을 한 건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활주로는 정해진 방위가 있고 그 방위가 맞는지 실제 비행기 방위와 비교를 하는 거죠. 비행기 운항 중에는 조종사들이 소리내어 말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습니다. 스탠다드 콜아웃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영화처럼 이륙 중에 80노트 등 특정 속도가 도달이 되면 조종을 하지 않는 조종사가 먼저 본인 계기판의 속도를 보고
콜아웃을 하고, 그리고 조종을 하는 조종사는 역시 자기 계기판을 보고 속도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80 チェック V1 그리고 V1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륙 중 비행기에 중대한 고장이 났을 때 이륙을 강행할 것인지 이륙을 단념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최종 기준점이 되는 속도입니다. 만약에 그 속도를 넘어서면 엔진이 꺼지더라도 이륙은 계속돼야 됩니다. VR V2 그리고 조종관을 당겨서 이륙해야 하는 시점은 VR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항공사에서 조종사들은 VR 대신에 Rotate이라고 콜아웃합니다. V1 rotate. V1 rotate. 그리고 이륙하고 나서 안전 속도인 V2는 아예 콜아웃하지 않는 게 거의 모든 항공사의 절차입니다. 잠시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몇 번 고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한 출판사로부터 책을 출간하자는 제의를 받고 책이 오는 20일에 출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덕분에 부족하지만 이제 저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로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진솔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재미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5월 31일 토요일 오후에 지금 보고 계신 위치에서 북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날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자로서 독자로서 한번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륙 중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제가 실제 최근에 거의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비행기의 이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새가 부딪히는 모습을 영화처럼 상세히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새는 비스듬히라도 비행기에 부딪히는 순간 바로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기내 좌석벨트 사인은 안전고도인 10,000피트를 통과하고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 조종사가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들은 본인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인이 꺼져야만 일어나서 서비스 준비를 하게 되죠. 대개 이 10,000피트를 통과하는 시점은 이륙하고 짧으면 6분에서 7분, 늦어도 통상 10분을 넘기진 않습니다. 보통 국내선이나 한두 시간짜리 짧은 국제선의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들의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내 서비스, 또 면세 판매 등등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도쿄에서 호놀룰루까지는 적어도 6시간 정도 이상은 걸리는데 굳이 저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푸시 센터 코만도 センターコマンドプッシュ 코만도 コマンド 여기서 센터 코만도라고 하는 건 보잉 747-400 항공기에 있는 3개의 독립적 오토파일럿 중 하나를 말합니다. 그 3개 중 가운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오토파일럿의 사용 시기예요. 아까 좌석벨트 사인이 꺼졌고 객실 승무원이 왜 이렇게 늦게 껐냐고 불만을 표시했죠. 그렇다면 이미 10,000피트를 한참 지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민항기는 이륙하고 대부분 1분 이내에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킵니다. 예전 한때는 훈련 목적상 또는 심사 목적상 대략 이륙하고 5,000피트 정도까지는 수동 비행을 시키기도 했지만 이제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さっきのが的確な判断だったんじゃないか。じゃあついでにアナウンスも頼む。僕ですか。 I have You have 本日は羽田発ホノルル行き1980便オレンジジュースで 자, 스즈키 부기장이 방송을 하는데 기내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나죠?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まるで白鳥の背中に乗ってるようなフライトを目指し皆様をチャンネル間違えてるのどこのバカだ。
快適にこれどうしたらいいんです？このアンポンタンが喋り終わんないとどうにもなんない。他の飛行機怒ってるぞ。 네, 스즈키 부기장이 핸드 마이크의 송신 채널 스위치를 잘못 눌러서 사용하고 있던 관제사와의 채널로 방송이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 키를 누르고 방송하는 내내 해당 관제사와의 채널은 먹통이 되고 같은 채널을 쓰고 있는 주변 수십 대 비행기들이 모두 그 방송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제법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도 737 기장 때 살짝 どうぞお進みください。Have a nice trip。素晴らしいアナウンスでした。感動しました。あんまり長くチャンネルを独占しないでください。通信できません。 이렇게 다른 비행기들로부터 방송 잘 들었다는 축하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좀 먹고 그렇습니다. 原田キャプテンが和食で鈴木さんが洋食ですよね。お先にどうぞ。あ、いえ、食事なんか審査に入ってないんだから遠慮すんな。I have。You have。それじゃあお先にいただきます。あれ、これって和食ですよね。あれ、こっちもだ。何やってんだ君。すいません。じゃあ鈴木さんも和食でいい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 이 부분은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장과 부기장의 식사가 다르다는 거. 동일한 메뉴를 섭취했을 때 혹시 모를 식중독에 대비하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의 모 항공사에서 대규모 식중독 증상이 있어서 회항을 하기도 했었죠. L1 山崎です。翼に何かがぶつかるのを見たというお客様がいるんですが。鳥ですか？こんな高度で鳥が飛んでるわけないだろう。そんなことでいちいち報告しなくていい。私今 L2 の窓から左の翼を見てみたんですが、確かに血みたいな汚れが見えるんです。 자, 심사관이 나가자마자 스즈키 부기장이 마스크를 썼죠. 이건 기내가 비상 감압이 됐을 때 조종사가 사용하는 산소 마스크입니다. 4만 피트 이런 매우 높은 고도에서 2명의 조종사 중 1명이 조종실 밖으로 나갔을 때 조종실에 남아있는 1명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스즈키 부기장이 사용한 저 마스크는 퀵 러닝 마스크라고 해서 한 손만으로도 재빨리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이런 마스크가 탑재된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남게 돼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비행기가 회항을 결정하고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비행기는 선회를 할 때 뱅크라고 해서 선회하는 쪽으로 약 25도 정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그리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기내에서 밖을 보지 않는다면 선회할 때 기내에 있는 승객들은 비행기가 기울어졌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또 영화에서처럼 물컵 안의 물이 기울어지지도 않습니다. 역학적으로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기내에서 물이 기울어지는 모습은 보실 수 없습니다. 날개 위에서 저런 판때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저게 바로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비행기가 더 빨리 강할 수 있도록 저항을 만드는 장치죠. 効果率2000フィートパーミニッツ。2500。もっとだ。 저걸 쓰고도 더 깊은 강하율이 필요할 때는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보시죠. もっとだ。ギアも使います。ギアダウン。ギアダウン。 네,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랜딩 기어는 착륙하기 대략 4분 전쯤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필요한 경우 스피드 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큰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강하율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좀 일찍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ザーキャプチャー 모든 민항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정밀 접근인 ILS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중심선을 유도해주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컬라이저. 로컬라이저가 캡처됐다는 소리는 내리게 될 활주로의 중심선을 잘 잡았다는 얘기고, 이제 그 중심선을 타고 활주로까지 접근을 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플랩스 20 플랩스 20 플랩이라고 하는 날개 앞뒤로 연장되는 장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쓰면서 비행기의 속도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죠. 그래서 시속 약 250km 정도 되는 착륙 속도로까지 감속을 합니다. クラブ取ったままつけます。 지금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 옆에서 부는 측풍이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삐딱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비스듬히 옆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이 접근의 이름은 크랩 어프로치입니다. 개. 頭上げ 50, フレアパワー抑え 30, パワー抑え 20, 頭下げない 스즈키 부기장이 말하는 뒤로 50, 30, 20, 10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혹시 들으셨나요? 그건 RA라고 하는 전파 고도계의 소리로 비행기가 활주로 위 약 15m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제 비행과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스즈키 부기장은 자동이 아닌 수동 조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밖이 아닌 계기판을 보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비행기가 50피트쯤 다다르면 수동으로 착륙하는 조종사는 절대로 계기판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밖의 활주로를 보면서 플레어라고 하는 착륙 조작을 하게 되죠. 오케이 리버스 자, 심사관이 오케이 리버스 라고 외쳤습니다. 역추진 장치를 가동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역추진 장치는 실제 착륙 조작을 하고 있는 조종사가 알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착륙 중 역추진 장치는 비행기의 뒷바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에서는 꽤 시간이 지난 지점에서 리버스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역추진 장치를 최대로 쓰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즈키 부기장이 착륙을 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비행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지루했거나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잘 재현한 영화로 조종사나 특히 비행에 대해 잘 아는 항덕 분들에게는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언급드린 부분 이외에도 실제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화임에도 참 여러 부분에서 나름 현실감 있게 만든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항공 관련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캡틴 JK입니다.